네, 청문 정국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한 재가에 이어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자 야당은 인사독주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도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김부겸 신임 총리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관례에서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참배를 쭉 다 했다라는 부분. 사실 이런 공개적인 초반의 행보는 많은 해석을 낳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김대중, 그다음에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쪽에 민주당의 어떤 그 대통령,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요. 상당히 그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죠. 반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호남 출신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 영원함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셨던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공주의, 또 극우 성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과거의 이념적이라든가 이념 지향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의 지향적인 부분들을 통할해내겠다 뭐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부겸 현 신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TK 아닙니까? TK 예. 출신이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거기서 또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비주류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핵심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죠. 비주류였고 이런 사람을 결국은 그 국무총리 임명했다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다른 목소리들 당시 정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목소리들을 담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결국은 뭐 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재인 정권만을 지지하는 이러한 세력, 이러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듣겠다. 뭐 그런 표명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잘 해내야겠죠. 정치력을 국민 발휘해서. 통합을 위한 네. 행보로 해석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좀 내비쳐 주셨습니다. 사실 뭐 야당은 표결에도 불참을 했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임명이 된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앞으로 어쨌든 총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 통합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역 언론, 그 대구 경북 지역 언론에 보면 그런 기대가 나와요. 언론에도 국민 통합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대통령이나 임명하는 쪽에선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노림수에 들어갔겠죠. 근데 사실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표결에도 야당은 반대해서 민주당이나 그 민주당과 이제 유사한 성향을 가진 거기에서만 표결에 참여해서 야당은 하여튼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인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총리라는 표현을 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김부겸 총리는 뭐 양쪽 진영하고 다 말이 잘 통하는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부담은 사실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전혀 아니시겠죠. 이런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는 거 반쪽 총리다 이런 거. 그리고 예. 뭐 지금 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 통합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네. 그 국무총리실에도 뭐 이 부분을 이제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닌 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당대표 시절에 처음으로 이 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박정희, 이승만 두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뭐 추미애 전 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5월 3일 날 송영길 대표까지 민주당 당대표까지 다 참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역을 참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인다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해요. 예. 왜냐하면 그 여당 대표들이 다 그걸 다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보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질 거니까 이런 이제 묘역 참배만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고 어떤 얼마나 쓴소리를 정부와 여당에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직접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지 잘못하면 이제 사실은 국정 하반기에 임명되는 총리들은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런 말만 듣다가 끝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치인들이 각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거랑 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의전상의 기존의 의전과 다르게 전직 대통령을 묘역을 참배하는 건 의미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두화 의원님께서 이제 반쪽짜리 총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이번에 저는 그 연계했잖아요. 다른 그 장관 후보자들과 예. 김부겸 후보자가 특별하게 흠결 사항이 없는데 불구하고 연계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문제는 저는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사례도 별로 없었고요. 김부겸 후보자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곧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국무총리도 없고 대통령도 없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총리를 빨리 인준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총리가 안 계십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갑자기 후임자가 그 결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결정됐다고 표현할 수 없죠. 내정이 되고 청문회를 통과하거나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도 않은데 본인 그 대선 행보 때문에 사표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정홍호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그 뒤에 국무총리들이 쭉 낙마하니까 집에 못 가셨어요. 그 다음 총리가 올 때까지 총리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무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와서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 스케줄 말고. 그러면 그 공백은 안 생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바로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면 그 대정부 질문 답변은 하고 가셨어도 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정부 질문 내용이 아니 앞으로 본인이 대선 행보하는 거하고 관련성도 있잖아요. 그 공부 예습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될 텐데 그렇게 갑자기 사표 수리해 주시고 대통령도 정세균 총리도 뭐 그 대정부 질문 답변도 그 일정도 팽개치시고 대선 행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세균 총리에 예. 대한 정치적 비판과 별도로 야당에서 국무총리직이 공석이 돼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이란 말이죠. 그거는 구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총리가 왜 이렇게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양해를 구했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블랭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야당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이게 대통령께서 나가기 전에 국무총리 인준을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장관들 그 재송부 시한을 정해놓고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부분 결정되고 나서 월요일쯤 이거 인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야당이 안 들어갔다 하면 좀 더 비난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속전속결로 하는 모습, 그다음에 야당에게 양해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 모습. 대통령이 사실 야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하시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경색을 초래하신 모습. 이런 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사의를 밝힌 이후에 새로운 신임 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임명되기까지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들을 서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명되면서 김부겸 총리 인준 표결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게 지금 교수님 말씀이셨고 거기에 있어서 실제 이런 공백이 생기게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정 전 총리에게 있다, 뭐 정부 여당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부겸 총리 임명된 이후에 어쨌든 전국은 좀 꽁꽁 얼어붙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1명 중에 뭐 거의 90명 가량이 어제
어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원총회 열고 여기에 좀 참석을 함께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더 이상의 장외 투쟁을 하진 않겠다. 실제 뭐 어떤 현안에 대한 처리는 함께 하면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 기조인 것 같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얼마는 아니고 한 1년여 남았죠. 예, 300일 안 되게 네, 남았죠. 299일인가요?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는 여야 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집권 후반기에서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가야 민주당이 대선하는데 유리합니다. 정권 재창출한테. 예. 안정적이 될 거. 혼란스러우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야당을 잘 국회에 끌어들여서 또 양보도 하면서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 협력적인 국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민주당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예를 들면 투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반대하고 흔히 얘기하는 발목 잡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는 어떠한 세력이 정말 대안 세력이고 국민의 요구와 내용을 대변해 주느냐, 내 문제를 누가 풀어주느냐, 어떤 당이 이 부분이 결국은 표에 의해서 갈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아주 냉정하게 해요,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자신들이 바로 국민을 대변하는 세력이다라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쟁과 현안 참여 이걸 병행한다는 국민의힘의 이 기조, 뭐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손에 든 패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못 갖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자리도 없고 국회 부의장 자리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아니면 막 김상희 부의장이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그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 보시려면 두 분도 힘드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 명이 번갈아 가며 사회를 봐야 되는데 두 명밖에 사회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계시니까 힘드신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김호수 그 검찰총장 청문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 협상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과 다른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부분도 뭐 여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야당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 지난 슈퍼 화요일 5명의 그 장관 청문회에서 조금의 여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의원들이 그 슈퍼 화요일 청문회 때 조금의 실력을 보여줬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호수 청문회 이런 데서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입법이 통과되거나 여당에서 추진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입법을 이제 이 부분을 반대하거나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거나 국회 국정감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결위 이런 국회 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집회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뭐 대면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 일정에 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야당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남아 있으면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 혁신, 개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여야 모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사실은 지도부가 있어도 대선 후보 중심으로 또 꾸려지는데 그런 대선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야권은 당 내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모두 선출될지 당 외의 세력과 또 단일화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의 강경 투쟁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팀을 강조를 했고 송영길 대표는
당 의견 많이 반영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큰 틀에서 기류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어제 다양한 발언들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류 좀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그 소양 원자력 발전인가요? 그 SMR인가? 네. 그것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원래 내세웠던 정부인데 송영길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비서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왜 조율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던데 가십으로. 그러나 그 비서실 기능이라는 것이 조율해서 자르건 자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가감없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집권 여당이 특히 174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그럼 많은 유권자들을 지역에서 접하는데 그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민심을, 당의 역할이라는 거 그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 권력이라든가 대통령 권위에 눌려갖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틀린 정책인데 틀린 방향인데 그냥 따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부동산 정책도 좀 그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 들었을 텐데 그걸 얘기 안 했던 거죠.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가감없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당의 정책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은 실제로 저는 염려하고 있는 레임덕도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정 운영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전향적인 이런 노력들 그리고 좀 기존과 다른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부분들이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레임덕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주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도권이 아니라 그 상호 간의 기능적 협력인 거예요. 당이 그동안에 그걸 못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못하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청와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코드만 맞추려고 했던 측면들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궐선거 패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행정부 얘기를 해서 조율해서 정책으로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 그러면 국민의 요구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선의 방책 아니겠어요? 그러한 협력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유기적인 협력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주도권으로 분위기가. 보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사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시기부터 얘기했어요. 그 D299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현역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한테 그 앞에서 말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의미가 있는 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제, 당청 관계, 부동산 원전, 그리고 GTX D 노선 연장, 뭐 검찰 개혁 이 당의 요구 사항 모두를 공개 발언에서 모두 다 했어요. 언론에 공개되는데. 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언론에서 그 얘기도 했죠. 대통령은 1,800자 발언을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2,400자로 발언이 좀 더 길었다는 시간도 얘기까지. 더 오래 네, 할애했다고 그러니까 하죠. 시간이 더 예. 오래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당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민화되고 나서 정권 재창출이 된 경우 같은 정당, 같은 계열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럴 때 보면 그 전임 대통령이 지지율이 4년차 지지율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에요. 나은 형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야당에 버금갈 만큼 차별화를 했어요.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는 요건을 갖췄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 4년차 지지율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호승 정책실장이 취임하면서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조금 재보궐선거 이전이니까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국토부 장관 최근에 임명됐죠. 여기에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보궐선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건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정부랑 여당. 대통령께서 뭐 원팀 얘기하시고 일정 부분 그 큰 틀에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제일 앞 순위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실무자인 국토부 장관, 정책실장은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금,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와 관련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지켜보면 정말 이제 이게 유기적인 협력이 되는 건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변환이 있는 건지 확인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세금 완화 조치 같은 것들은 지금 당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적인 변화에도 반영될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반영되고 변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얘기는 누차 지적된 부분이었지만 그 보유세는 올리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고 경찰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이념적 강제화라 그럴까요?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라든가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강제되면서 실제로 이 국민들의 사는 거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 이념화로서 강제된 측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생활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던 것이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당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가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제 거의 다 답은 제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국회에서 입법화시키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김부겸 총리가 예를 들면 진행해 나가고 대통령이 총괄하고 이런 부분들로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돌풍이 불면서 사실 뭐 신진 대 중진 이 구도가 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당대표에 많이 출마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초선뿐만이 아니라 중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국민의힘 상황, 뭐 초선들끼리도 나중에 또 단일화 논의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초선의 바람이 어느 정도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잘 되는 집이어야 뭐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잘 안 되는 집이면 서로 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 때 그 당 대표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든 그다음 국민의힘이든 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요 실제로 당원 당규가 어떻게 돼 있든 대선 후보한테 힘이 많이 실려요. 보통 때 당대표보다는 권한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많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번 당대표가 그 대선 때 그런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대표는 범야권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대표부터 좀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숙명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죠. 이제 단일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저희 규정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예비 경선, 본 경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열 몇 명 출마를 한다 이러면 뭐 하여튼 7명 이상 이렇게 나오면 예비 경선, 본 경선을 하는데 예비 경선 과정에서 조금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지금 같이 선출을 안 하고 분리해서 선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 대표 2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같이 선출하면 당대표 2등이면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대표 거기에서 2등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표를 모아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지도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초선 의원들끼리 어떤 합종 연행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70년대생 초선들이 이제 많이 출마를 한다고 하고 원외 인사 중에도 젊은 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지도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리 선출해서는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좀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이 젊은 분들 중에 최고위원도 좀 나눠서 좀 출마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권한 제안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당 대표로는 초선 의원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출마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민주당 저희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당심이 9고 민심이 10%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국민의힘은 7대 3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면 이낙연 대표도 호남이셨고 송영길 대표도 호남이세요. 그리고 이제 책임당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을 보면 그런 게 당원들이 많은 데에서 선출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심과 민심의 구도를 보면 그런 면도 좀 있는데 당심도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기우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 너무 전당대회. 쭉차 잘 설명을 예. 해주셔서 오랫동안. 네. 근데 저런 현상 이제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져요. 민주당이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지금의 흐름 같은 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실제로 70년대생이 50대 얘기했는데요. 50대가 그렇게 젊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데서 신선하게 얘기를 한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올드에 있느냐. 그 선수가 얼마나 초선이다 뭐 여기에 또 많은 네. 의미를 두는 거죠. 이게 중첩돼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뭐 예를 들면 4선이다, 5선이다, 60대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뭐 구정치다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러한 전당대회 대표 출마자들에 네. 대한 보면은 상당히 역으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걸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뭐 초선이 나오고 예를 들면 젊은 층들이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것이다. 민주당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세대라는 거, 세대만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정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제 젊으신들이 뭐 70년대생 젊은 분들이 자기의 나이만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수의신하고 진짜 변혁적인 내용을 갖고서 전당대회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어떤 내용을 할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간의 양자 대결 구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뭐 차기 대권 주자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지금 좀 보시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42%, 윤석열 전 총장이 35.1%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날 나왔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반대로 상황이 좀 뒤바뀌는 상황이 또 나옵니다. 리얼미터를 보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45.7%, 이재명 지사가 35.5%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 날 했는데 상황이 완전 뒤바뀐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 방식에 우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물으면 이재명, 기계가 물으면 윤석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응답률이 한국갤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물으면 이제 그런데 기계가 물으면 좀 더 이제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답변하길 편해한다. 그래서 기계가 물었을 때, ARS가 물었을 때 야권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 행보를 윤석열 총장이 안 보인 지가 좀 오래됐고 피로도가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우위인 저 여론조사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ARS하고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인데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정치적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ARS에 응하고 전화 면접 조사는 광범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그 전에는 윤석열이 이겼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로.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갤럽 조사의 경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표방하고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고 있는지 계속해서 간만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뭘 준비하는지 과연 이제 비정치권에서의 자기 지지율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 전술만 쓰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피로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분명하게 나오니까 뭐 국민 주권 시대다, 실용 정치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의 정치 같은 경우는 뭐 엘리트 검찰주의 정치다. 아니면 이제 뭐 비정치권의 어떤
속에서 나오는 이제 정치적 기대감의 정치다. 뭐 이런 부분들만 나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나와야 실질적인 대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